오늘 알아볼 치료제는 10년 만에 개발된 골다공증 신약 이베니티인데요. 이베니티는 기존 골절 치료 및 2차 골절 예방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기존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를 보유한 암젠이 개발했고 생물학적 제제입니다. 오늘 이베니티에 대해 말씀해 주실 암젠의학부 시니어 메디컬 어드바이저 조영진 상무님을 모시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로 암젠에서 골질환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메디컬 어드바이저 조영진입니다. 메디컬 어드바이저는 어떤 직종인가요? 네, 메디컬 어드바이저는 주로 이제 각 회사, 제약회사에서 소속이 돼서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관련해서 이제 제품을 주로 처방하시는, 실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을 취합하고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임상 연구를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또 뿐만 아니라 심포지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학적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야 암젠이 세계적인 회사인 걸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암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많이 잘 아실 텐데 그 만성신부전 환자들의 빈혈 치료제로 쓰이는 EPO를 처음으로 개발하면서 회사가 시작이 되게 됐고요. 3명의 그 바이오텍 사이언티스트들이 모여서 이 약물을 처음 개발하면서 이 회사가 처음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앞으로 다양한 R&D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주로 바이올로직스랑 제네틱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앞으로의 성장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베니티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암젠은 프롤리아 이후로 10년 만에 새로운 기전의 골다공증 치료제 이베니티를 개발했습니다. 작년에 개발해서 전 세계에 출시를 했고 국내에도 작년 6월 허가를 받았는데요. 이베니티는 어떤 약물이고 어떤 기전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하나요? 네. 이베니티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골 형성 촉진과 골 흡수 억제를 같이 이제 두 가지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는 골 형성 촉진제입니다. 그래서 이 약제는 골 형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은 스클레로스틴이라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서 개발된 인간화 단일 클론 항체입니다. 우리 몸에는 윈트 시그널 패스웨이라는 이제 패스웨이가 존재를 하게 되고 이 패스웨이는 사실 이제 몸의 여러 가지 작용들의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되는데요. 이 패스웨이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골 형성을 증가시키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클레로스틴이라는 단백질이 존재하게 되면 이 윈트 시그널 패스웨이 자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이제 억제가 되게 되고 원래 윈트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사실 이제 골 형성이 촉진되고 골 흡수는 억제되는 효과가 있는데 반대로 스클레로스틴이 존재하는 하에서는 그 두 가지 효과들이 억제되는 그러니까 골 형성은 다시 억제되고 골 흡수가 촉진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클레로스틴이라는 이 단백질에 결합하는 항체를 개발해서 골 형성을 촉진하고 골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를 이제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배경을 조금 말씀을 더 드리면 이제 이 약제가 개발하게 된 데는 이제 스클레로스테오시스라는 희귀 질환이 백그라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2012년까지 전 세계 보고된 케이스가 한 100례 미만의 굉장히 드문 질환인데요. 이 질환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이 환자들은 굉장히 뼈가 많이 자라고 뼈가 굉장히 두껍고 골강도가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이제 환자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뼈가 너무 많이 자라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두개골 영역에서 두개골이 두꺼워지다 보면 몸의 그 중심부에 있는 신경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예를 들어 시신경이라든지 아니면 청신경 같은 것들이 뼈가 두꺼워지면서 이게 눌리게 돼서 이제 시력이 잃는다든지 청력을 잃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처음에 그럼 이 증상들이 생기게 됐는가를 추적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런 스클레로스테오시스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했을 때 같이 동승한 일반인은 뼈가 다 부러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뼈가 부러지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골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이 스클레로스테오시스 환자들은 골밀도만 이렇게 증가돼 있지 그 외에는 사실 다른 뭐 예를 들어 뭐 암 발생률이라든지 기타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걸 나중에 이제 유전적으로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알아봤을 때 소스트라는 진에 뮤테이션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그 진이 코딩하는 단백질이 무엇인가 찾아봤을 때 이게 스클레로스틴이라는 단백질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희귀질환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을 아이디어로 해서 이제 암젠이 스클레로스틴이라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한 어떤 항체를 개발했을 때 이것이 골다공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의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담으로 또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우주로 사실 우주인이 나가게 되면 원래 골밀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잖아요. 중력이 없다 보니까 골밀도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게 되는데 2011년에 이제 이 로모조 주밤을 개발하던 저희 암젠이 나사와 함께 한 30마리의 쥐들에게 이 두 개의 그룹으로 이제 무작위로 이 약제를 투여한 다음에 우주 비행을 시키는 동안에 이 스클레로스틴 항체와 위약을 투여했을 때 스클레로스틴 항체를 투여한 환자가 아니죠. 쥐의 경우는 골밀도가 유지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 형성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약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상무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골다공증하고 전혀 반대되는 스클레로스테오시스라는 희귀질환에서 치료 후보물질을 발굴해냈다는데 기발한 생각 같은데요. 이 스클레로스테오시스라는 질환이 구체적으로 너무 생소해서 그런데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스클레로스테오시스는 잘 짚어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골다공증과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의 강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런데 골의 강도가 증가한다고 해서 골의 구조에 변화가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골밀도가 증가를 하면서 골의 구조에 이상이 생겨서 오히려 골절은 잘 생기는 다른 질환들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 스클레로스테오시스는 골의 구조도 그대로 정상이면서 골의 밀도가 증가하는 질환이고 그래서 골 강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 사람들만 뼈가 부러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관찰되고 뼈가 너무 두꺼워져서 생기는 어떤 2차적인 합병증 외에는 사실 다른 어떤 신체의 이상은 발현되지 않는 굉장히 좀 드문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드물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클레로스틴이라는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는 소스트진에만 뮤테이션이 발생해서 생기는 일이고 이 스클레로스틴이라는 단백질 자체가 주로 이제 골세포, 오스테오사이트에서만 주로 발현을 하는 그런 단백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뼈와 관련된 골밀도와 관련된 그런 어떤 형태학적 특징들만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베니틴은 허가받은 적응증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베니틴은 골절 위험이 높은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 및 골절 위험이 역시 높은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진을 위해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었습니다. 상자 하나에 이제 2개의 시린지가 담겨 있고요. 각각의 시린지에는 105mg의 약물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한 번 투여 받으실 때 그 105mg 시린지를 2개를 모두 한 번 1회에 투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회 투여는 총 210mg이고 12개월 동안 12번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스에 2개의 시린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혹간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걸 하나만 쓰면 되지 않을까. 해외에서도 그런 투여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이 약제는 말씀드리지만 이제 2개의 시린지가 한 번 투여 용량이고요. 서로 다른 부위에 이제 투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무님 말씀을 듣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굳이 한 번에 맞으면 될 거, 하나의 시린지에 담으면 될 거를 왜 2번에 나눠서 시린지를 나눠서 주사를 하는지 궁금한데 이게 각각 다른 부위에 주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그게 각각 꼭 다른 부위에 주사해야 되기 때문에 2개의 시린지에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물론 하나의 시린지에 한 번에 한 시린지로 맞으실 수 있게 개발이 됐으면 참 좋을 텐데 약물 용량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너무 약물이 고농도로 농축이 되게 되면은 환자가 이제 투여받았을 때 부작용이 심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축할 수 있는 한계가 저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번 투여받을 때 저희가 이게 피하 주사다 보니까 그렇다고 용량이 또 무작정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민 끝에 이제 2개의 시린지에 담아서 서로 다른 부위에 피하 주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이 지금 대상 환자가 골절 위험이 높은 초고도 위험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들이 맞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이제 뭐 적응증 자체로는 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 골절 위험이 높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담당하시는 임상의사 선생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골절 위험이 높다, very high risk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근에 다발 골절의 경험이 이전에 있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그 T스코어 값이 굉장히 낮게 나온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통 이제 very high risk의 어떤 리스크 팩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 각 나라의 상황마다 조금씩 그 very high risk로 보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하시는 선생님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골절 사고를 겪은 골다공증 환자들은 재발될 확률이 어느 정도가 높은 건가요? 혹시 연구 결과가 있나요? 초기 2년에 가장 재골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다발성 골절을 경험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재골절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골절이 한번 발생했던 환자가 그 직후에 재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이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골절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환자의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환자의 사망률 증가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환자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또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골절 직후의 환자들을 적절히 치료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베니티가 입증한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네, 임상시험은 이베니티가 굉장히 다양한 임상실험을 했었고요. 저희가 한 19개 임상실험에서 14,000명 정도의 환자들을 포함해서 임상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국내 허가의 배경이 된 임상연구가 3가지가 있고, 그 중에 이제 프레임, 아치, 그리고 브릿지, 이렇게 3가지 연구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프레임 연구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가능한 폐경 후 골다공증 여성을 대상으로 했었고, 이 연구 같은 경우는 BMD T스코어가 -2.5에서 3.5 사이의 환자들을 인로를 했습니다. 3.5보다 더 낮은 더 고위험군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첫 1년 동안은 저희 이제 이베니티 투여군은 이베니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조군 같은 경우는 플라시보를 투여를 받았고요. 그 이후 1년, 그러니까 12개월에서 다시 24개월째가 됐을 때 두 군 모두 이제 프롤리아를 투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1년 동안 플라시보를 투여를 받아야 되게 됐고, 그래서 너무 고위험군 환자는 인롤이 되기가 좀 어려웠고요. 이런 파퓰레이션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아치라는 연구에서 이제 더 골밀도가 낮고 이전에 이제 프랙처 히스토리가 있었던 환자들은 아치에서 대조군에서 알렌드로네이트를 투여해서 이제 비교를 함으로써 또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런 환자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총 한 7,180명 정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12개월 시점에서 이제 새롭게 발생한 vertebral fracture rate를 이제 비교를 했고요. 12개월 시점에서 비교를 했을 때 이베니티 군에서는 0.5% 그리고 위협군에서는 1.8% 정도 보고가 돼서 전반적으로 척추 골절이 한 73% 정도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24개월 시점에, 그러니까 투여가 양군이 모두 종료되는 24개월 시점에 또 한 번 더 이 리스크를 평가를 했는데, 그때는
75% 정도 이베니티를 초기에 투여했던 분에서 그 새롭게 발생한 척추골절의 위험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치라는 연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로서 24개월까지의 척추골절 발생률하고 1차 분석 시점까지 임상적 골절의 누적 발생률을 비교를 했는데요. 이제 치료 12개월 시점에서 이베니티 투여군은 한 4%, 그리고 알렌드로네이트 투여군은 6.3% 정도로 새로운 척추골절이 발생해서 이베니티군에서 한 37% 정도 그 위험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개월 시점에서 이베니티 알렌드로네이트 투여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척추 골절 발생률이 한 6.2% 정도로 보고가 되었고, 알렌드로네이트를 지속 투여한 군 같은 경우는 11.9% 정도로 보고가 돼서 전체 이베니티 투여군이 알렌드로네이트 투여군 대비로 한 48% 정도 골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연구 같은 경우는 브릿지 임상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앞에 소개드렸던 두 개의 연구가 골절률 감소를 주로 엔드포인트로 봤었던 거에 비해서 이 연구는 일단 남성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던 연구고, 그다음에 이 연구는 이제 BMD 증가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골다공증 환자들 중에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이거나 혹은 1.5 이하이면서도 이전 골절 병력이 있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1차 평가 변수인 12개월 시점에서의 요추 골밀도 변화율이 베이슬라인 대비해서 요추 같은 경우 이베니티군에서는 한 12%, 그 다음에 전체 고관절 같은 경우는 한 2.5%, 그 다음에 이제 대퇴 경부는 한 2.2%가 위약군 대비해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임상시험에서 골절 위험을 척추골절만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게 대퇴골절과 척추골절이 있는데 굳이 척추골절만 포함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척추골절만 사실은 유효성 평가 변수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서는 이제 vertebral fracture를 주로 봤습니다만,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서 이제 non-vertebral fracture라고 묶여 있는 부분이 있고, 그 non-vertebral fracture 카테고리 안에 이제 대퇴골절도 포함이 됩니다. 네. 프레임 연구 같은 경우는 이베니티 프롤리아를 투여한 군이 위약하고 데노스마블 투여한 군에 비해서 임상적 골절, 클리니컬 프랙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클리니컬 프랙처라는 거는 vertebral fracture 중에서도 심텀이 있는 vertebral fracture랑 non-vertebral fracture를 같이 묶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임상적 골절 발생률의 위험이 한 33%,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힙 프랙처를 포함한 non-vertebral fracture의 발생률이 한 25%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드렸던 또 다른 연구였던 아치 연구 같은 경우는 이베니티 알렌드로네이트 투여군하고 알렌드로네이트를 지속적으로 투여한 군 같은 경우에 이제 임상적 골절 발생 위험률은 27%, 그리고 비척추 골절 발생 위험 같은 경우는 19%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성 환자에서 연구를 한 브릿지 연구에서는 왜 1차 평가 변수로 프랙처 레이트를 평가하지 않은 건지? 물론 남성 골다공증 환자에서도 프랙처 레이트를 엔드포인트로 삼아서 연구를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제 저희가 아까도 잠깐 제가 1차 평가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프랙처를 보기 위해서는 연구 기간도 굉장히 길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통계적 유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물해야 하는 환자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면은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모든 그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연구를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남성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브릿지 연구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주로 BMD로만 봤고, 뭐 최근에 메타아날리시스에서 보고된 바가 있는데, 이제 BMD 증가가 실질적으로 골밀도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이런 분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저희가 BMD를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골밀도가 그러니까 골절의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가정하고 그렇게 연구를 디자인을 하게 된 거고요. 연구에 그런 디자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 내에 이제 그 허가사항 같은 경우에도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효과를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네. 확인하기 쉬운 지표를 사용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서로게이트 마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로 원하는 엔드 포인트가
사실은 이제 골절 예방하는 거였지만 예를 들어 적절한 비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혈관계 질환에서의 연구들 같은 경우는 심혈관계 실제 사망을 저희가 만약에 엔드포인트로 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 막 연구를 5년 막 이렇게 장기간 끌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나와서 환자에게 베네핏이 갈 때까지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일종의 서로게이트 마커로 남성 골다공증 환자에서는 BMD를 마커로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세는 사실 기존의 골다공증 치료제인 프롤리아도 보유하고 있는데 혹시 이베니티와 프롤리아를 비교한 연구는 없나요? 현재까지 두 약제의 효과를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는데요. 이제 두 약제가 가지는 어떤 기전적인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으로 하는 환자 대상군도 조금은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간된 엔도크리놀로지 소사이어티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 미국에서 발간된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에서도 보시면 이제 이베니티 같은 경우는 very high risk,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초고 위험 환자들에서 이제 주로 첫 치료로 고려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데노스맙, 프롤리아의 경우에는 좀 더 하이리스크 환자, 약간 더 파퓰레이션 조금 더 브로드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군의 환자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데노스맙도 굉장히 포텐트하고 훌륭한 약제인데, 이제 데노스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항흡수 억제제, 안티리조티브로서 포텐트한 약제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베니티 같은 경우에는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골 형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더 도미넌트한 약제다 보니까 두 가지 약제가 서로 조금 다른 계열의 약이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베니티 임상시험 디자인을 살펴보니까 이제 향후 암젠이 밀고 싶어하는 골다공증 치료 전략이 뭔지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이베니티를 1년간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롤리아로 유지 치료를 하는 치료 전략을 미는 것 같은데 이 전략의 장점이 있다면 뭘까요? 이베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연구에서도 아까 소개드렸던 두 가지 임상 연구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초기 1년 동안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고릅수 억제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베니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상 연구에서 이베니티를 쓰고 그 이후에 다른 약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골밀도가 다시 빠르게 감소하는 효과를 관찰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제 주로 위험도가 재골절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서 이제 이베니티를 투여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환자에서 골흡수 억제제로 장기간의 유지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환자가 재골절을 경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데노스맙이라는 골흡수 억제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환자의 골밀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제 골절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환자분을 지속적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베니티는 왜 굳이 1년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임상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골 형성 표지자라는 그 마커가 있는데요. P1NP라는 골 형성 표지자를 살펴봤을 때 보통 처음에 이제 최대로 많이 증가를 하다가 한 9개월 시점, 9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시점쯤에는 거의 베이스라인에 가깝게 돌아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 2년 정도까지도 이 약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봤는데, 초기 1년을 투여했을 때가 가장 약제 투여에서 어떻게 보면은 투여 대비 그 골밀도 증가가 가장 폭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효용성을 생각했을 때 환자분 입장에서 1년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이제 1년 사용이 허가가 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제출했던 여러 가지 이상을 포함한, 좀 전에 소개드렸던 이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임상 연구 결과를 식약처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 이제 1년 사용을 식약처 허가사항상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1년 사용에 있어서 심장 독성에 대한 이슈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베니티는 지금 현재 허가 사항의 내용상으로 최근 1년 사이에 스트로크나 MI를 경험한 환자에게서는 처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도래되게 된 이유는요, 아까 소개드렸던 두 개의 임상 연구 중에 이제 아치라는 임상 연구가 있었는데, 이 아치의 임상 연구 결과상 저희가 보통 이제 심혈관계
약물 또는 당뇨병 약물들에서 주로 보이는 3포인트 메이스를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 3포인트 메이스가 알렌드로네이트군 대비해서 아치 연구에서만 이베니티군에서 더 그 결과값이 높게, 통계적으로 유일하게 높게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최근 1년간 MI나 스트로크를 경험했던 환자들에서는 일단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레임이라는 또 다른 대조군이 없었던 플라시보로 진행했었던 연구 같은 경우에는 3포인트 메이스를 비교했을 때 양군 간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위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성질환 치료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성 이슈인데 1년간 사용했을 때는 그럼 무리가 없는 건가요, 환자들한테? 그 환자가 가지고 계시는 기저의 어떤 심혈관계 위험을 담당 선생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그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베니티는 1년에 12번 주사를 맞게 되는데 사실 환자에 따라서는 복약수 농도가 그렇게 제깍제깍 맞지는 않잖아요. 환자들이 좀 한 달에 며칠씩 늘어져서 13개월에 12번을 맞게 되는 환자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 효과에 영향은 없나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게 꼭 이베니티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프롤리아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게 만성질환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런 크리티컬한 시기에 내가 이 약을 맞기 위해서 병원에 오는 것을 좀 두려워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미루거나 지연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혹시 지연을 하시게 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만약에 지금 한 달이 이미 넘어가신 시점이라면 최대한 빨리 다음 샷을 맞으실 것을 권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환자들은 가격이 만만치 않게 비싸니까 2달에 한 번 맞으면 안 돼요? 아니면은 띄엄띄엄 병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치료 효과에 문제가 없을지가 궁금했어요. 실제로 그런 환자분들이 당연히 있으실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이 약의 가장 큰 효과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정해진 용량용법대로 환자분께서 사용을 해주실 수 있도록 여러 선생님께서 잘 독려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자들이 이런 비싼 약값을 감당하면서까지 이베니티, 프롤리아 치료 전략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 저희가 골다공증 모든 환자들한테 다 이베니티를 처음부터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권하고 있거나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최근에 발간된 2020년에 발간된 가이드라인에서도 보시면 이베니티는 보통 very high risk 환자들한테서 first line으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very high risk 환자들은 보통 이제 이전에 골절을 경험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밀도가 굉장히 낮다든지 이런 환자들이 주로 very high risk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한 번 골절을 경험하게 되면 추가적인 재골절 위험이 굉장히 높고 그럼 이 환자들이 재골절을 경험했을 때 사용하게 되는 병원비, 그 다음에 이 환자들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떨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이 환자들이 또 재골절을 경험해서 생기는 추가적인 병원비나 또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기는 손실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이 환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보이는 게 비용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이런 굉장히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베니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오히려 환자에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데노소마브로 계속 유지 치료를 또 해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아주 고위험군 환자가 아니라면 이제 데노소마브도 한 가지 옵션으로 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암젠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다양한 골다공증 약제의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해서 환자분들에게 최대한 환자분들이 재골절 위험 없이 골절의 위험 없이 장기적으로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못한 말씀이 있으시면? 이제 이베니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초로 골 형성 촉진제, 물론 골 형성 촉진이 이제 도미넌트하긴 하지만 골 형성을 촉진하면서도 골흡수 억제를 일부 억제하는 이제 두 가지 기전을 다 가지고 있는 최초의 약제가 되겠고요. 환자의 앞으로의 장기적인 그분들의 삶의 질 그리고 추후의 재골절 이슈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러한 환자들에게 있어서 초기에 빠르게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약제를 투여함으로써 환자에게 삶의 질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비용적으로도 더 유리한 옵션, 치료 옵션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골다공증이 직접적으로 아주 사망과 밀접한 그런 질환은 아니지만 잘 아시는 대로 골절이 발생한 환자들, 특히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률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환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그런 골절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약제를 통해서 환자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앞으로 좀 더 환자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